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금 리뷰하고 있는 차는요,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볼보의 외관 모델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고가 모델인 볼보 V90cc B5 모델입니다. 이 차를 일상주행 조건에서 탔을 때 확인되는 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하기 전에 트리 컴퓨터 리셋 하겠습니다. 요 TM 재설정.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리뷰 마칠 때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차의 이름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드리면요, 볼보는 이제 외관 모델의 알파벳 V로 시작하도록 이름을 짓죠. 그리고 이제 세단이나 SUV도 90 모델이 제일 큰 것처럼 외관 모델 중에서는 제일 큰 게 V90입니다. 이제 V90은 일단 그러니까 기본 외관 모델이고요, 국내에는 그 뒤에 CC라는 단어가 붙은 모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CC 모델만 들어오고 있죠. 근데 CC는 크로스 컨트리라고 하는데요, 기본형인 이제 V 모델보다, 그러니까 외관 모델보다 최저지상고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관상에 좀 더 이 아웃도어 활동에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 요소들을 가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심하지 않은 오프로드까지 차의 순정 상태 그대로 주파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볼보의 외관 모델을 가리켜서 CC라고 뒤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V90cc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뒤에 붙은 B5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볼보는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그 이름 체계를 조금씩 변화해 오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에 들어서는 이 전동화 기술이 들어간 그런 휘발유 엔진 모델을 B로 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B5 모델은요, 싱글 터보를 갖고 있는 2.0 터보 엔진입니다. 거기에 ISG라는 이름이 붙은, 그러니까 인테그레이티드 스타터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낮은 RPM에서 엔진에 힘을 보태주는 그런 48V 시스템을 쓰는 스타터 제너레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터 제너레이터만의 출력은 10kW로 되어 있고, 마력으로는 정확하게는 13.6마력이지만 14마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간적으로 도움을 주는 최대 토크는 40Nm로 되어 있어서 kgm로는 4.21kgm에 해당합니다. 그 위로 B6가 있죠. B6는 2.0 터보 엔진인 것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근데 터보 차저의 크기가 더 크죠. 그리고 낮은 RPM에서 48V 시스템으로 구동되는, 그러니까 전동화된 슈퍼차저, 그러니까 전동화된 과급기가 더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B6 모델이라고 하고요. 국내에는 이제 두 가지 트림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본 트림이 플러스 트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얼티메이트 트림이 있는데요,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얼티메이트 트림입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을 좀 소개를 드리면요, 2.0 싱글 터보 휘발유 엔진이죠. 그래서 엔진의 출력은 250마력과 350Nm로 35.7kgm의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체 출력이 10kW의 출력을 갖고 있는, 마력으로는 13.6마력의 출력을 갖고 있는 그 인테그레이티드 스타터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통합형 스타터 제너레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차가 멈춰가지고 엔진이 꺼져 있는데 신호가 바뀌면 엔진이 켜지면서 스타트하는 특성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차가 멈춰 있으니까 통풍 시트 소리가 잘 들리네요. 브레이크에서 발을 놓자마자 시동이 어떤 차체의 진동을 거의 유발하지 않으면서 시동이 스르르 걸리고요. 그리고 곧바로 이제 동력 연결이 되면서 부드러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진 마력은 250마력이고 또 이 모터 마력은 14마력이면 합해가지고 264마력이 돼야지 맞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마일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압치고는 낮은 편에 속하는 48V의 시스템으로 구동이 되는 14마력에 불과한 그런, 그러니까 스타터 제너레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의 무게가 1930kg인데요 그거를 14마력으로 움직이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모터만으로만 주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 주행만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4마력의 힘이 더해지는 그 영역은요, 그러니까 엔진이 최고 마력을 낼 때 14마력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엔진이 훨씬 낮은 출력을 내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낮은 RPM이나 중간 RPM 정도에서 순간적으로 가속을 시도할 때 그때 일시적으로 힘을 보태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낮은 RPM으로 가다가 이렇게 지금 추월 가속을 시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터보 엔진들에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제 반응 지체 현상을 최소화하면서, 그러니까 모터의 순간적인 그런 반응성으로 차를 이제 곧바로 치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대신에 아주 잠깐 동안만 그런 어시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속 주행을 하다가 이제 엑셀을 조금이라도 깊이 밟으면요, 그 ISG를 통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아주 잠깐 동안 뻗어나가는 가속이 이루어지고요. 거기서 조금 더 깊게 밟으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엔진이, 그러니까 터보차저가 그 힘을 쭉 올려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2단 가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으로 차가 움직여 줍니다. 그러니까 항속 주행을 하다가 추월 가속을 시도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V90cc의 B5 모델은, 이제 전륜 구동 모델은 해외에도 있는데요, 국내에는 사륜 구동 모델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사륜 구동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 차의 베이스가 전륜 구동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거의 전륜으로만 구동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차가 판단을 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엔진이 가진 힘의 최대 절반을 뒷바퀴로도 보낸다 라고 홈페이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숫자로 이렇게 환산해서 얘기하면 최대 50대 50의 이제 구동력 배분 비율을 갖는다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하이브리드 하는 차들은 풀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터 자체의 출력이 몇십 마력 정도 돼 가지고 모터의 힘만으로 차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류를 가리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하이브리드들은 보통 출력 얘기할 때 시스템 출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엔진 마력과 모터의 마력을 합한, 근데 이제 정확히 그 합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거를 합해 가지고 이제 시스템 출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48V를 쓰는 마일드 하이브리드에서는 그 개념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모터가 개입하는 그 영역이 이제 낮은 RPM부터 중간 RPM까지이고, 거기에서만 이제 10마력 남짓한 출력을 일시적으로 더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들이 내는 그 최고 출력은 온전하게 엔진의 힘만으로 내는 출력으로 이해를 하시면 맞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제가 항상 승차감을 체크하는 그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차는 어떤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독특하게 뒷바퀴가 멀티링크이긴 한데 이 스프링을 코일 스프링이 아닌 강화 플라스틱으로 여러 겹으로 만든 판 스프링을 갖고 있어요. 그게 승차감에서는 또 어떤 느낌을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노면 상태가 고른 편인 콘크리트 노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리 연결 부위를 통과할 때에도 탑승자의 몸에 전해지는 그 움직임이 최소한으로 억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주는 승차감을 지금 첫 번째 구간에서는 차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 똑같이 콘크리트 노면인데 포장한 지 좀 오래돼서 계속적으로 기복이 있는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높이 차이가 있는 지금 그런 다리가 이 바닥이 파여 있는 곳을 통과할 때는 상당히 단단하네요. 자, 이제 잠시 뒤에 그 노면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서스펜션이 앞뒤가 다 단단한 편이긴 해요. 그렇지만은 차 전체의 아래 위 방향의 움직임은
상당히 느리게 이렇게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서의 미세한 변화들이 있다는 것은 운전자에게 알려는 줍니다. 네, 그렇지만 그 알려주는 그 정보의 형식이 좀 탑승자에게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주는 그런 성격은 아니다 하는 점도 확인이 됩니다. 이 차는 타이어가 이제 위에 트림이어 가지고 235, 50, 19인치 사이즈의, 그러니까 편평비 50%의 타이어를 갖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리머14 볼보 순정 전용 타이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승차감 확인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그러니까 승용 외건 시장에서는 무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판매량 자체가 매우 저조한데, 그래서 볼보 코리아는 이제 해외에서 판매되는, 그러니까 기본형 V 모델은 들어오지 않고 좀 더 약간 차별화가 돼 있는, 그러니까 CC 모델만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V90cc의 국내 판매량을 보면은 이 차의 세단형인 S90에 비해서 판매량이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에서 이 외건의 판매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작은 시장이긴 하지만 거기에서도 꾸준한 어떤 시장 점유율을 통해 가지고 이 볼보의 어떤 아웃도어 차량으로서의 브랜딩을 계속하기 위한 그런 그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V90cc는 두 가지의 트림이 있습니다. 기본형인 플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고급형인,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얼티메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트림은 가격이 7,2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고급형은 거기에서 570만원이 더 높은 7,820만원이었습니다. 그럼 그 570만원이라는 가격 차이 대비 둘의 차이를 보면은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일단 실내 스피커가 19개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바워센 윌킨스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외관 휠이 18인치인 게 디자인도 다르면서 19인치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꽤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이 시트의 마감이 나파 가죽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앞좌석에 마사지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앞좌석에 통풍 기능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좌우 옆날개를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이 파워 볼스터가 역시 앞자리에 추가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앞에 대시보드 부분을 추가적으로 가죽으로 마감하는, 그거를 이제 홈페이지에서는 테일러드 인스트루먼트 패널 마감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도어 유리에 이중 접합 라미네이티드 윈도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볼보를 출고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요 크리스털 기어 레버, 그러니까 오레포스라는 이제 스웨덴의 업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우드 트림이 이 피치드 오크 데코라는 더 고급감이 높은 그런 우드 트림이 적용이 됩니다. 이 모든 거를 다 얻어내기 위해서 추가로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570만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가성비 측면에서는 오히려 상위 트림인 얼티메이트가 이 기본인 베이스보다 더 좋은 것이 아닌가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대시보드의 이 마감재가 어떤 소재인지는 정확하게 저도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혹시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 이제 콘크리트 노면의 편도 1차선 터널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차의 정숙성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이 차의 파노라마 선루프도 실내에 이 햇빛 가리개를 열었습니다. 자, 이제 터널에 들어갑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아스팔트 노면일 때랑 지금 콘크리트로 변했는데 일단 음량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주행 중에 이 차의 엔진이, 그러니까 이렇게 항속 주행할 때에는 이 주행 중에 엔진이 발생시키는 소음 진동도 매우 억제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대편에서 꽤 큰 차가 지나갈 거거든요. 앞에서부터 옆으로 지나갈 때 소음 변화 한번 보시죠. 이 옆면 쪽으로는 음량의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선루프 부분에서는 이 블라인드를 열어놓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근데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편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결코 시끄럽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일상 스타일로 항속 주행을 할 때에는 이 차가 소음으로 주는, 탑승자에게 주는 불편함은 없다고 봐도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계속 차가 지나가죠. 소음 변화 한번 보세요. 네, 상당히 훌륭한 수준입니다. 네, 그런 점은 분명하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본인이 탈 앞자리도 이제 관심이 있겠지만 함께 소중한 사람들을 태울 뒷자리와 적재 공간도 한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뒷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레그룸은 앞에 충분하게 이제 성인이 앉는다는 그런 레그룸을 확보한 정도에서 이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등받이 각도도 각도 조절은 따로 되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충분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뒤로 눕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시트 열선이 있고 그 다음에 양쪽의 온도를 따로따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USB C 타입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4존 에어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에 헤드룸은 충분한 편입니다. 답답하다는 느낌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선블라인드를 다 열면은 네, 파노라마 선루프가 앞뒤로도 길이가 꽤 충분해 가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놓여 있는 위치에 바로 위까지 유리가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해 하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기 밑에 이렇게 열고 이렇게 발 모션으로도 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트렁크 안의 용량은 551리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90 세단보다는 한 51리터 더 큰 거라고 해요. 우측에 이렇게 12V 소켓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짐의 크기가 크지 않을 때 이게 앞뒤로 길기 때문에 이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정하는 방법이 이걸 이렇게 세워서 할 수 있네요. 그러면은 격벽이 안에 만들어져 가지고 저 짐들이 그러니까 앞뒤로 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힘이 상당히 좀 필요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웬만한 무게 가지고는 쉽게 이렇게 짐의 무게에 의해서 접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 전체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추가적인 수납 공간도 이 안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고리를 통해 가지고 저기 안에도 두 군데 있죠. 그러니까 네 군데의 고리를 그러니까 최대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놔서 그러니까 다양한 쓰임새에 맞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테일게이트 닫는 전동 버튼도 있지만 수동으로도 이렇게 잡고 할 수 있도록 두툼한 네, 이런 그랩 핸들을 양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놨네요. 이 차가 볼보라는 고급차 브랜드가 만드는 고급 모델이라는 거를 뭐 새삼스럽지만 다시 좀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주행 중에 실내에서 발생하는 그 MVH 대응 능력이죠. 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차가 움직이는 한은 계속적으로 엔진이 돌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상 주행에서는 이 파워트레인에서부터 생기는 소음 진동을 포함해 가지고 외부로부터 소음의 유입, 또 이제 하체를 통해 가지고 차 전체 셰시를 통해 가지고 탑승자에까지 전해는 그런 떨림 같은 게 상당히 잘 잡혀져 있고 억제되어 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저 고급차는 이렇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들게 해주는 요인이고요. 또한 탑승자의 오감의 다양한 감각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죠. 뭐 실내에 사용된 이 고급스러운 소재, 그러니까 눈으로부터 일단 먼저 즐겁고 또 만졌을 때 그 고급감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네, 또 저런 소재들의 질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디테일이 하나하나가 고급스럽다고 느껴지게 합니다. 네, 그런 특징들이 또 이 차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파워트레인, 그 중에서도 엔진의 완성도입니다. 얘는 2.0 4기통의 싱글 터보 엔진이긴 하지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주행 중에 아무 때나 엑셀을 조금만 밟아도 이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반응성을 좋게 만들어 주고요. 물론 이제 10kW, 그러니까 14마력 밖에 안 되는 그 스타터 제너레이터가 일시적으로 도움을 줍니다만
그렇게 이제 그 반응성을 빠르게 끌어오고 나서 곧바로 터보가 제대로 작동을 이제 하면서 이 넉넉한 그런 출력으로 이 바통을 이어주는 그 동작 자체가 너무 뛰어납니다. 그건 반면에 이 차에 이제 볼보가 오랫동안 사용해오고 있는 그 아이신의 8단 자동 변속기는 때로는 변속 동작이 거칠고 좀 반응도 느리고 네, 그런 때가 있습니다만, 근데 워낙 뛰어난 그런 그 엔진을 통해 가지고 그런 단점이 좀 상쇄가 되는 느낌이에요. 네, 그런 점이 있어서 또한 말씀드립니다. 이 차에 개선됐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요, 그 안전 관련 문자가 수신됐다고 팝업이 떠요. 그래서 그 터치하라고 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밑에 뭐라고 안내가 뜨냐면은 주행 중에는 안 된다고 또 떠요. 그렇다고 뭐 운전하는 중에 이 메시지를 읽자고 어딘가에 차를 멈춰서 읽고 다시 출발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그 주행 중에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시선을 이 모니터 쪽으로 이렇게 분산시키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에 관련해서는 맞는 접근입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돌아왔을 때는 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사용 환경과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안전 관련 팝업이 뜰 때 그 수신된 메시지의 헤드라인 정도만 그 팝업에 같이 좀 넣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여기 이제 안전 관련 안내 문자가 지금 이렇게 멈추니까 이렇게 뜨네요. 어떤 게 수신되는지. 뭐 요즘 이제 워낙 더우니까 폭염과 관련된 거 그런 거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주행 중에 이제 뭔가 수신됐다고 뜰 때 참 난감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누르잖아요. 그럼 안전히 사용할 수 없대요. 그러면 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또 나왔죠. 이렇게 팝업이 떠가지고 누르면 여지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요것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여름에 깜깜한 야외에서 발생한 일인데, 이렇게 열잖아요. 그러면 항상 불이 들어와요. 그걸 강제로 끄죠. 그러면은 이제 문이 아직 안 열린 다른 3개의 도어 중에 하나가 열잖아요. 그러면 제가 미리 이거를 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어가 열리면 이게 다시 원래대로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네, 일부러 애써서 이제 특히 그러니까 여름철에 그러니까 조명이 없는 깜깜한 데서 이렇게 할 때 좀 실내에 모기나 이런 벌레가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껐는데, 이게 다른 문이 열리는 순간 이제 도루묵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다른 볼보 모델에서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이 풀 디지털 계기판을 너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12.3인치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기서 이 가운데 넓은 영역에서 볼 수 있는 정보라고는 네, 이렇게 지도, 특히 이제 뭐 티맵을 키면 연동해서 지도 보여주고 하는 건 좋은데요, 그거랑 이렇게 트리 컴퓨터 이게 전부예요. 네. 아니면 이렇게 깜깜한 상태로 이렇게 하고, 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하드웨어를 왜 이렇게 놀리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도 좀 향후에 어떤 기술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시점이 됐을 때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이 시승 차량, 이 트림에 적용되어 있는, 그러니까 얼티메이트 트림에 적용되어 있는 바워셀 윌킨스 있잖아요. 그 사운드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질이 뛰어나고 좋은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좋은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음의 선명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음, 중음, 저음 모두가 굉장히 들려오는 게 선명해요. 그래서 이제 가요 같은 음악을 들은 경우에는 어떤 가수의 호흡이나 아니면 성대를 어떻게 쓰는구나, 네, 제가 뭐 그쪽 분야는 잘 모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 보컬 소리를 내는구나 하는 게 들릴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보컬의 배경에 있는 그런 각종 악기들의 연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스템으로 들었을 때는 좀 잘 들리지 않던 소리까지, 그러니까 그 곡의 재발견을 하듯이 네, 듣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은 중음과 저음 영역이 선명하긴 한데 좀 힘이 부족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도 어떤 정말 이 시스템의 진가를 다 제대로 느끼려면 네, 거기에 적합한 그 음악 장르를 매칭을 시켜줬을 때
가능하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볼보 V90CC가 가진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 자체가 가진 단점은 딱히 꼽을 만한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상 많은 돈을 지불하고 외건을 선택하겠다라고 하거나 선택했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순순히 그걸 받아들이거나 여러분을 가만히 냅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꼭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다른 SUV도 많은데 이 차를 샀느냐, 네, 그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는 이렇게 대답하시면 어떨까요? 나는 고급차로서 좀 수납 공간이나 적재 공간이 넉넉하고 그런 차를 원하는데 덩치가 큰 차는 좀 내 취향도 아니고 나는 좀 그런 게 불편하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대화가 의외로 짧게 종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차를 선택하시기에 적합한 그런 분들은 가족도 생각을 하면서 또 함께 어디 다니는 걸 좋아해 가지고 넉넉한 짐 공간이 필요는 한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SUV나 아니면은 미니밴 같이 그렇게 덩치가 큰 차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거부감이 있는 분, 네, 그런 분들에게는 이 차만큼 좋은 선택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차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실용성에다가 또 고급스러움, 네, 또 멋스러움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좀 서로 같이 어울리기가 힘든 그런 장점들을 한 군데에 모아놓은 자동차가 바로 이 볼보 V90CC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이 차에 대한 캐릭터를 요약을 하면서 볼보 V90CC B5 4륜구동 모델의 일상적인 조건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의 리뷰를 마치는 시점에서 총 주행 거리는요, 왼쪽을 보시면 돼요. 514km를 주행했고 총 누적 연비는 리터당 11.7이 나왔습니다. 이 차의 공인 연비가 11.0이니까 그거보단 잘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이틀 내내 폭염주의보가 있었고 비도 왔다 갔다 했고 또 두 군데 와인딩 로드에서 리뷰도 포함한 거기 때문에 실연비도 이 정도면 잘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차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그 부분을 해소해 드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